네, 미국 증시를 둘러싼 이슈 분석을 통해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쇼크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럴 때 너무너무 필요한 분입니다. 정광우 86번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서 생각보다 쇼크가 크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마치 악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악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동시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AA 플러스로 피치에서 강등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S&P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리고 피치는 94년도 이후로 또 처음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풀어가 볼까요? 네, 피치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새로운 부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미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거냐 하면은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에 추가로 악화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재정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미국이 좀 나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굉장히 양당제로 이제 의견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두 당에서 항상 시간이 촉박하게 데드라인에 가가지고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니까 그런 점들 자체도 언젠가는 이게 잘못하면 사고를 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등급을 하향시킨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놀래는 거는 어떤 거냐면 2011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추억 때문입니다. 그때 증시가 많이 빠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글로벌 증시가 시장에 따라서 20% 내외에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마침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S&P하고 그리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켰었는데 그게 8월 초에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여름 내내 증시가 아주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랑 시기도 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제는 좀 지배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예고된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너무 길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마치 이제 깔끔하게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피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2011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1년과 어떤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궁금해하실 부분은 영향이 어떨 것이냐. 예.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11년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이 영향은 상당히 그때 대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시장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매길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 할인율을 결정할 때는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무위험 이자율은 가장 등급이 좋은 미국 거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아이고,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도 제대로 못 정하는 거 아니야? 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고, 그때 당시 분위기는 부채를 이렇게 빠르게 늘려가는 게 정말로 유례 없었던. 왜냐면은 미국이 제로금리도 했죠. 그 다음에는 QE라는 것도 자산 매입도 맹렬한 속도로 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2008년 이후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이 정말로 많았었고 부채가 느는 거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었죠. 그게 어디서 나왔었냐 하면 2011년도에 실제 등급이 강등 미국이 되기 전에 2010년도에 보시면 유럽에서 피그스 사태가 터졌었습니다. 또 그때네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이런 데들이 부채가 너무 많다. 디폴트도 문제다. 그리스는 나왔었고. 네. 그러니 이게 다른 나라의 일인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약간 포비아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군요. 네. 그게 이제 뭐 투자자들 대중들에게 있었고, 추가적으로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도 상당히 탄탄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로고프 곡선이라고 케네스 로고프라는 교수가 당시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 논문의 가장 뼈대가 되는 이론이 뭐냐 하면 부채 증가해도 오히려 그 이제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그쵸. 그게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90%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2011년도 상반기에 처음 이제 9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부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가지는 두려움, 시장에서 혹은 전문가들도 가지는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있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11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제가 하나 지금 빼먹었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도 이 논문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 그 어떤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서 뭔가를 뭐 여러 가지 상관계수 이런 걸 돌려보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2013년도에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에 의해 가지고서 당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자료가 데이터를 잘못 넣었다라는 게 밝혀져서 실제로는 부채 비율이 90%가 넘어가도 경제 성장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결론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랑 그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봐서 두 번째 제가 볼 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S&P, 무디스, 이번에 피치 이렇게인데 당시에는 S&P하고 무디스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실제 하락을 시킨 건 8월인데 그 전에 부채한도 협상이 한창일 때에 실제 등급을 내리기 전에 신용평가사들은 일단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 등급의 하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예고제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두 회사가 미리 부정적으로 전망을 낮춰버렸죠. 그러고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아예 등급을 하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 거죠. 당시는 참 재밌게도요. 이번에 등급을 하향시킨 피치가 이 두 회사들보다 3개월 늦은 11월 달에 슬그머니 하향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피치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너네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네요. 지금 나머지 두 회사는 전망도 바꾸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회사가 낮출 것이냐라고 하면 아직 그러기에는 뭐 전망도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밟아야 될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봐서는 움직이는 방향이 달랐다. 근데 피치 혼자서 지금 그런 것이다인데 사실 또 혼자는 아닌 게 이쪽에서 4위권사가 있습니다. 모닝스타가 있는데 모닝스타. 보통은 펀드 평가 이쪽으로 유명한데 여기도 신용평가 쪽이 있는데. 모닝스타가 피치하고 이번엔 같은 방향으로는 일단 움직였었어요. 그렇군요. 모닝스타도 이제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같이 내렸었는데 재미난 점은 7월 말에 이제 피치하고 다르게 모닝스타는 그걸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등급 하향을 안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지금 피치 혼자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피치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또 옐런 장관이라든지 좀 반발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 또 좀 간밤에 보면서 재밌었던 부분이요. 지금 뭐 옐런 장관이나 백악관에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치에서 얘기한 거는 이미 등급 결정은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점을 재무부한테 미리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제 생각에는 소문은 좀 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미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아마 만류를 했겠죠. 근데 그랬겠죠. 그대로 나온 걸 보면서 더 크게 지금 좀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닌가인데 사실 근데 정부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민간의 반응인데 제일 저는 간밤에 나온 반응 중에서 좀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여기는 거는
그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예, 여기에 예.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네. 한마디 평가는 뭐냐 하면은 솔직히 웃기는 일이다, 리디큘러스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데 이제 그 단어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뼈 있는 한마디를 한 것이 네. 이제 기업들의 조달 비용 혹 이제 뭐 시중 금리로 얘기할 수 있겠죠. 조달 비용은 신용평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결정을 이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영향 자체는 좀 정말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당시와 비교해서는 예전하고 비교해서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대표님 나오는 날이라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좀 썼던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에 그 악몽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충격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랑 당시에 달라진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군요. 그때는 부채에 대한 포비아가 생겼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활용이 됐던 논문도 아예 폐기가 됐을 정도로 부채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치만 이러고 있는 데는 뭔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이미 다이먼 CEO의 그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이네요. 금리를 결정하는 건 시장이다. 네.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거 왜 올라가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밤에도 지금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헤드라인에서 고용 순증이 몇 명이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용 순증이 계속 좀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의 고용 시장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최근 발표된 게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뭐 가령 인플레이션도 2%로 돌아가기에는 그러기에는 경제도 뜨거운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장기 금리에서도 이제는 금리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빠르게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재무부에서 3분기에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채 발행되는 물량이 예상보다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구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또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근데 요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긴축을 많이 하게 된 그 기본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다행히 CPI도 그렇고 PCE 물가도 그렇고 예상 대비 낮게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냐 물가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탁구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가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가 높았다 내려갈 때 되게 빠르게 내려갔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언제 안정화될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생각은 이건 장기간 서로 간에 다툼을 해야 되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일정 수준의 박스권에서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더 높은 수준에서 흘러가게 되는 게 좀 장기간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빠지지 않았던 사례들이 크게 3번이 있거든요. 6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기금리가 어떠냐면 피크 대비로는 조금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되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약간만 내려온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박스로 지속이 됩니다. 고민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 확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는 요거를 표현을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물고서 시장이 이제 그 두려움의 그 벽을 타고서 증시나 자산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때 모습하고 완전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골디락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발악재라면 돌발악재죠. 이런 게 딱 등장하면서 시장을 좀 놀래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뭐 이게 워낙에나 2011년도에 강렬한 기억들이 그러니까요. 있으시기 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한결 마음이 좀 놓이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8월장 들어왔으니까 이런 본론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전략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결국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투자자들은 기업 그 자체를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실적 시즌이 괜찮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실적 시즌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실적 시즌이 이렇게 무난하게 긍정적으로 끝이 나게 되면 3분기부터는 드디어 증익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미국 기준으로 감익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부터는 이제 증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서 그럼 우리가 완연하게 실적 장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8월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해가지고서 좀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도 좀 생각보다 크게 낙폭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2011년에 그 안 좋은 기억을 좀 떠올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충격이 얼마나 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현재 시장은 실적이기 때문에 증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3분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